다음 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한강철교. 1897년 착공되어 1900년에 완공되었다. 철교 북단을 천천히 지난다. 추돌사고를 낸 승용차 한 쌍의 가쁜 비상등 위로 열차가 지나간다. 열차의 지붕에 올라탄 사람들이 보따리를 동여매고 손인사를 한다. 그것이 막차인 줄은 몰랐으나 전쟁통의 철교는 폭파되었다. 딸아이는 대학병원에 있다. 수술을 하루 앞두고 옷가지를 챙기러 서울의 바깥으로 피난 중이다. 철교 아래에서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다. 레커차 기사와 보험사 직원이 철교의 그림자에 수련이처럼 모여 수선거렸다. 한강의 다리를 처음 본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졌다. 둔탁하고 높은 소리를 내는 괴물이 한강을 단번에 건너 산등성이 사이로 사라졌다. 딸아이는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의사와 마주 앉아 동의서를 작성했다. 일본인과 러시아인이 첫 운행을 함께 보고 근대식으로 박수치고 악수했다. 인도교는 철교보다 먼저 폭파되었다. 인파가 한강을 건너던 중이었다. 벗겨진 산등성이에서 포탄이 날아와 근대식 다리를 분질러 버렸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다. 머리 위에 열차 석 대가 지나가는 동안 철교의 소란은 끝나지 않았다. 정해진 노선에 따라 사후 처리될 것이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딸이 철교를 건넌다. 나는 다리 밑에서 피고름처럼 빌딩을 두른 산등성이를 쳐다본다. 저 사이에서 포탄이 날아올 것 같다. 나는 차선을 탈출해 철교 위를 달리는 열차의 지붕에 오른다. 딸의 손목을 잡는다. 크고 작은 괴물 여러 마리가 철교를 맹렬하게 건너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한강철교는 1890년 착공돼서 3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근대식 다리였고 일제가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그때는 일제강점기 전이어서 일본이랑 러시아가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착공식 때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때 아간파천이니 제가 잘은 모르지만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을 때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저런 거를 했던 것이죠. 실제 저 한강철교 자리가 지금도 한강철교죠. 그래서 한강철교의 다리가 전철이나 용산역 들어가는 KTX나 그렇게 쓱 지나갑니다. 딸이 나오잖아요. 네, 2012년에 제가 결혼해서 2013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어요. 다운 증후군이에요.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하게. 근데 이게 이때 다운 증후군 아이를 태어나면 선천적으로 심장 기형이 있어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는 아주 치료가 간단한 심장 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당연히 심장 수술을 받았죠. 근데 말은 이렇게 쉬운 수술이에요라고 하지만 요만한 아이가 이제 여기를 쬐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수술이고 서울 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하고 되게 고생을 아이 엄마가 특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강남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는 일산 이쪽에 살았으니까 강변북로에 계속 다니면서 아이를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생아 중환자실은 2명이 동시에 면회를 할 수도 없고 1명이 들어가면 10분 하고 교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3번, 2번 정도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금 코로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균에 특히 취약하니까 강하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못 보는 거예요. 아이를 못 보는데 또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든 거죠. 건강한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가 장애아인데 이 장애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평생 이렇게 하는 거고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인생이 망한 것 같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된 거야? 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강변북로를 이렇게 가는데 밤에 강변북로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아까 스트레인지어처럼 길만 안 잊어버리고 잘 가면 되게 또 예뻐요. 이게 특히 저녁에는 강 다리마다 조명을 막 쏘고 있고 집에들 안 가니까 직장인들이 야근하는 불빛들이 착 비치는데 강에 이렇게 그 불빛이 비치는데
찰랑찰랑 하면서 불빛이 막 아스라이 반사가 되거든요. 너무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왜 이렇게 다 아름답지? 그게 한강철교 앞이었는데 한강철교 전체가 이렇게 슥슥슥슥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은 저는 서구리 선사하는 굉장한 경관이라고 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북한산이 아니고 뭐 남산타워가 아니고 그냥 그 삶의 한 풍경. 그 한강철교 안에도 사람이 타 있었을 것이고 내 앞에 빨간색 브레이크 등을 밟았다 뗐다 하는 차 안에도 사람이 타 있을 것이고 각자의 고통이 다 있겠죠. 그게 우리 지금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삶은 지속되는 건데 내가 자꾸 나의 잘못을 찾고 이미 주어진 것에 특히 아이라는 것에 이런 마음을 계속 질질 짜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시로 쓰자. 그래서 엄청나게 드라이한 시가 탄생한 거예요. 내가 슬프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한강철교에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한강철교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픽션처럼 이렇게 좀 섞었는데, 그쵸. 한강철교와 폭파시켰던 거는, 네, 6.25 때 한강철교 폭파되고, 뭐, 그 전에 뭐, 역사적 맥락들은 조금 뒤틀려 있긴 한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가 본 거예요. 그 사진을 우연히 봤어요. 예전에 후퇴할 때 피난민들이 열차에 올라타잖아요. 근데 그때는 열차 지붕에도 막 올라타 있고 그렇게 갔잖아요. 산 아이가 애를 열차 지붕에 올라타서 가는데 표정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웃고 있지? 근데 그때 웃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웃음이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전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괴물 같은 것이고 한강철교가 만들어진 것도 괴물 같은 원인이었고 보통 삶은 괴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딸아이의 손을 잡고 혹은 내 손을 잡고 삶을 지속시켜 나가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시를 써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독자한테는 들키기 싫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드라이하게 썼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해서 좀 뿌듯한 시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 읽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심각하게 쓴 게 아니고 좀 재밌게 쓴 시라서 좀 약간 피식거려주면 저는 더 좀 좋고 그래요. 좀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고향 친구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북한이 보이는 줄로 안다. 아파트에서 보이는 건 또 다른 아파트뿐이다. 아파트 앞에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생각하며 잔다. 아파트 뒤에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룬다. 내가 아는 노인은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북한 생각을 한다. 내가 하는 생각은 텔레비전뿐이다. 드라마 다음에는 예능 다음에는 뉴스 생각을 한다. 드라마 전에 예능 전에 뉴스에서 나는 아무 생각도 없다. 북한을 비스듬히 등지고 아파트는 줄을 섰다. 나는 빨갱이도 아니오 청년도 아니다. 나는 입주민이다. 고향 친구도 입주민이요 아는 노인도 입주민이다. 골프 연습장의 조도와 소음은 매일 우리를 도벌한다. 총 쏘는 소리 들리지만 누구도 귀를 막진 않았다. 골프장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다. 도시는 슬픔에 빠졌다. 개그 프로그램을 본다. 도시는 웃지 않는다. 도시는 눈부시고 내일은 월요일이다. 이게 시라는 게 시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행한 거 쓰면 나중에는 되도록이면은 어지간해선 촌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황지우 선생님이나 장정희 선생님 정도의 시가 아니면 그때 당시 뭔가 유행하는 걸 시에 쓰면은 나중에 보면 화들짝 놀랄 정도로 좀 수치스럽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그 프로그램은 개그 콘서트고 그때는 일요일 밤에 인기리에 방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내일은 월요일이지 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폐지돼가지고 이 시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쨌든 핵심은 일요일 밤이라는 거고 제가 파주 신도시에 사니까 이거 실제예요. 내 친구가 야, 니네 집에서 북한도 보이고 그러냐? 진짜 누가 촌놈인지 모르겠다. 파주가 광주보다 작은데 말이죠. 아파트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많이 드렸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로 존재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민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투표권을 가진 시민, 정치적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존재해서 그게 너무 세게 발현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되게 부담스럽죠. 매일 유튜브로 정치 프로그램만 보고 사람들 만나면 정치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인으로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교회 얘기하고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치어도 우리는 입주민으로 정체성이 진짜 센 것 같아요. 아파트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경비실 전화해주고 이런다고 저런다고 하고 분리수거 할 때 누가 담배 핀다고 뭐 층간소음이 있다. 뭐 매일 이거 직방 같은 거 검색하면서 우리 집 아파트 값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아니면 뭐 전세면은 전세 계약일 언제인지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다 입주민으로 하는 고민인 거예요. 우리는 시민이기보다는 입주민인 것 같다. 북한이랑 갈등이 있거나 말거나 파주 시민들은 북한이랑 갈등이 있으면 너무 싫어요. 아파트값이 떨어져. 정상회담을 하면 아파트값이 올라가. 통일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의식이 아니고 입주민의 자의식인가. 내 아파트. 골프장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골프장이 제가 전세로 사는 아파트에 바로 앞에 있었어요. 골프 연습장이. 총소리가 나요, 계속. 땅, 퓨 치고 밤에 계속 불을 붙여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와도 다 시큰둥하잖아요. 속으로 욕만 하지. 근데 이 민호는 정말 아파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서명을 받고. 근데 해결되지가 않아서 슬펐던, 입주민으로서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광동 반지하에서 경기 북부 신도시 입주민으로 이제 변신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귀향. 올림픽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막내 외삼촌이 서울 언덕바지에 족발 가게를 열었다. 친척들이 개업식 때문에 도심의 언덕을 올랐다. 외삼촌의 아들은 말이 늦게 튀었다. 아이의 침묵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서울에 엊그제 올라온 우리는 가게 건물 옥탑에 모여 앉아 밀린 살갗처럼 늘어선 집들을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감탄사를 뱉었다. 아 많다. 오 크다. 어머니가 말하길 사투리를 쓰는 자는 무식한 자라고 하였다. 무식에서 벗어난 자는 외삼촌의 아들뿐이었다. 우리는 족발을 먹고 또 먹었다. 외삼촌은 줄 수 있는 게 족발뿐이라며 끼니마다 고소한 족발을 내주었다. 우리는 처음에는 비계를 떼어내고 살코기만 먹다가 나중엔 족발을 뼈채 들고 발라 먹었다. 서울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했다. 족발같이 짜증난다고 했다. 족발같이 끈질기다 했다. 개업식에서 어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외삼촌의 아들은 말을 못했다. 불편한 침묵을 깨려 외숙모가 아들의 등짝을 쳤다. 등짝을 치고 놀라 울었다. 무식하게 울었다. 사투리를 들키면 장사에 좋을 게 없다 하였다. 돌아가는 차편에 외삼촌은 랩으로 꽁꽁 싼 족발을 건넸다. 그날부터 우리에게서 풍기기 시작한 불편한 냄새가 몇 번의 올림픽이 지나가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외삼촌은 고향에 내려와 다른 장사를 한다. 외삼촌의 아들은 이제 말도 하고 감탄도 잘하는 청년이 되었건만 족발은 겁나게 싫어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족하면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이것도 당연히 싫어하고 저희 삼촌한테 물어보니까 아현동에서 족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현동은 나중에 뭐 옥바라지 길이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서울시 개발 사업 때문에 상당한 충돌이 일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당연히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로 착 돼 있고 마포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촌이 되었죠. 거기서 실제로 족발집을 해서 개업식에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수자성이라는 게 문학에서는 중요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소수라고 하긴 좀 어렵죠. 남자고 장애도 없고 정규직이고 아까 TMI처럼 흘렸듯이 신도시에 아파트도 샀고 네. 그런데 전라도 사람인 게 소수자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가서 보니까 그래요. 오 희한하다. 그렇구나.
예전에는 더 그랬겠지. 그래서 취재하듯이 삼촌이랑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랬었나 봐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만나서 그 TK 대구 경북 친구들도 많이 당연히 좋은 친구들 너무 많고 친하게 지내지만 늘 놀려요. 무슨 얘기하면 아이씨 TK는 안 돼. 그러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흑인이 백인 놀리듯이 흑인이 좋은 백인을 놀리는 것과 비슷한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조금 지난 후에 유머러스하게 쓴 시인데 소수자 얘기를 꺼낸 거는 저의 요 야트막한 지역의 소수자성을 얘기하기 위함은 아니고 지금의 문학의 소수자성은 여성이나 성소수자나 장애인에 대한 걸 다루는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편하게 썼지만 이거를 서울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소수자성 그리고 내가 소수자에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해서. 지금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문학의 주요한 흐름이 됐고 저는 거기에 발을 담글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체화하면서 글을 쓰고 읽고 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시는 그런 고민과 별개로 뭐 저는 재밌게 썼던 시이기도 하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다음부터 읽을 시는 시집에는 담기지 않았고 제가 그냥 발표만 한 시예요. 그러니까 뭐 시집에 나오겠죠. 나중에. 근데 지금은 뭐 책으로는 만날 수는 없는 그런 시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 훌쩍 넘어 아이스크림. 우리는 아직 아버지는 아니고 어머니는 더더욱 아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에 적당할 나이. 책상 위에 놓인 청첩장의 디자인을 살펴볼 나이. 예쁘고 작은 종이에서 단서를 찾아 남의 삶 전반을 추리하는 나이. 그럼 그렇지 그렇다면 대봉하는 나이. 나는 오늘 저녁 좋은 아빠의 상징인 베스킨라빈스에 갔다. 단단하게 얼어버린 설탕덩이를 뜨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손목을 애처롭게 여기는 나이지만 카드를 내밀기 전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나이며 포인트 적립과 사은품을 챙기며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나이이다. 초콜릿과 녹차가 섞이고 가운데는 단단한데 한갓진 데는 녹기 시작한 나이가 됐다. 이렇게 얼마나 더 살아야 하나. 20년이 지나 30년. 나는 은행과 약속을 했다. 죽지 않기로, 성실히 살기로. 이 약속은 녹지 않는다. 동료의 조모상을 알리는 문자가 온다. 우리 할머니가 몇 살이더라. 남의 삶 전반이 가늠되지 않는 나이. 우리는 단 것을 먹으면 혀가 간지럽고 쓴 것을 먹으며 혀를 긁는다. 건강을 위해 이렇게. 내가 좋은 아빠다. 죽지 않는 아빠다. 노인의 빈소. 모락거리는 연기.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다. 드라이 아이스는 제 할 일을 다 하고 30년의 장례를 준비한다. 삼가 열심히 녹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집 내고 나서 시인은 시집마다 고민을 하거든요. 요 시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변화를 내 시세계에 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저는 조금 쉬워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산문시를 쫙 써서 막 멋지게 읽고 나서 사실은 이 시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193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라고 묻지 않아보려고요. 그래서 그냥 시를 쫙 읽으면 사람들이 이거 무슨 얘기구나. 나는 저때 저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이런데? 라고 고개 끄덕이는 시를 갑자기 쓰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시들은 보통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연민을 다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재치 있는 표현을 하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 하나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건데 저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시를 쓰면 매우 좋겠으나 재치 있는 표현,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절절한 시구를 쓰기는 어렵더라고요. 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존경하는 안도현 선생님께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라도 그만큼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썼을 때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은 표현이고 그런 시를 쓰고 싶지만 전 그것보다 복잡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에게든 뜨겁게 열정적으로 지내는 사람이면 좋겠다. 연탄이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 뜨거움을 다하면 연탄처럼 재가 되겠지. 너무 좋은 구상인데 너무 존경스러운 시지만 복잡하진 않아서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뜨거워요. 뜨겁다고 다 오른지 그리고 그 뜨거움을 다 하고 재가 되면은 다 재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연탄재를 함부로 차나? 하는 의문도 드는 거죠. 근데 이 복잡함을 안고서도 사람들이 끄덕거릴 만큼 쉬운 시를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시도하는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처럼 막 취재하고 산문시로 리듬을 맞추고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과 기억들을 중첩시키고 할 때보다 지금 이런 시를 쓰는 게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의 것들을 더 많이 드러내야 되니까 어디까지 드러내는 게 시적인지 시적이지 않은지도 헷갈리고요. 크리스마스 때 베스킨라빈스 간 얘기인데 너무 사람 많고 알바생은 손목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보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한다. 나도 아르바이트 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아이고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도 못하고 그렇구나. 내 차례가 되면은 자 포인트요. 저 2시간 가니까 드라이 아이스 많이 넣으시고요. 막 이렇게 차가워지는 거죠. 그런 급격한 전환에 대해서 시작이 된 시인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는 어떤 타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평가를 언제 하냐? 타인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언제 하냐? 아르바이트생과 내가 타인인 것처럼 내가 알고 다니는 지인이 급작스럽게 타인이 되는 순간이 청첩장이나 부고를 받을 때인 것 같더라고요. 청첩장 나한테 주면 이거 나한테 왜 주지?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을 하죠. 저 사람 나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내가 한 번씩은 고민하잖아요. 그 할머니의 조모상 소식을 받았을 때 좀 당혹스럽죠. 할머니 돌아가신 것까지 해야 되나? 너무 슬플 텐데 나도 할머니가 있는데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시를 써보았습니다. 다음 시도 읽을게요. 북클럽에서의 만남. 북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내는 본인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했다. 넉넉하게 봐줘야 08학번 아니면 09학번. 나이 대신에 학번을 대는 자는 무례하다. 병신이나 암 걸리겠다 같은 말을 쓰는 자도 마찬가지. 절대로 무례할 수 없는 북클럽 모임에서 무리하게도 무례하고 싶어졌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도 상관없겠다. 패고 싶었다. 북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내를. 사내는 대학에 딸린 기숙사에서 살았다.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장애인이라 말했다. 그 장애인의 엄마가 이것저것 잘도 찾아 먹더라 하였다. 그 장애인 때문에 대학 새내기 시절이 무참했노라 했다. 북클럽의 사람들은 복잡한 속내로 사내의 속을 셈했다. 내가 몇 학번이더라?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지? 친구는 기숙사에 살았고 다른 친구는 자취를 했었지. 참 가난하고 좋았지. 참 겁없는 녀석이었지. 나는 마치 가솔린처럼 사내를 두들기고 싶었는데 병신 같았고 암 걸리겠고 이따위 말도 공정하게 쓰면서 하지만 북클럽에서 만난 우리는 옳은 사람, 착한 사람, 특히 정치적으로 우리 사이는 그래도 점점 좋아지지 않겠어요? 북클럽의 사내와 나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인다. 서로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나눈다. 따먹고 버린 이야기, 따먹고 버렸다는 선배의 허풍을 입을 해 벌리고 들은 이야기, 그렇게 못하면 장애냐 대묻던 날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였다. 장애인의 룸메이트였던 사내와 북클럽에서 만났다. 네, 감사합니다. 트레발이라고 제가 북클럽에
운영자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돈 조금 받고 이렇게 강연 아니 북클럽을 운영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 북클럽의 참가비가 21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겠는데 석 달짜리 프로그램, 넉 달이었나? 20만 원이 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트레발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텐데 조금 핫했어요. 그게 재밌는 게 30대가 많아요.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가 많고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북클럽 하는데. 그래서 전문직이었어요. 그래서 뭐 판교 IT 업계, 네이버, 카카오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네, 이렇게 변호사랄지 그런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날 리베카 솔릿의 책을 읽는 날이었거든요. 리베카 솔릿이라고 여성 산문가인데 길 읽기 안내서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얘기하다가 우연히 이제 얘기가 흘러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생활했는데 기숙사 방에 장애인이 한 명 있었는데 너무 그 장애인 때문에 힘들었다. 다리가 아픈 장애인이었는데 근데 그 장애인의 엄마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국가에서 뭐든 빼먹으려고 이것저것 다 하더라 라는 얘기를 자기 맘대로 딱 했는데 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옳지 않은 말이잖아요. PC하지 않잖아요. 윤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너 옳지 않아라고 아무도 북클럽 너무 우리는 사교적이고 배운 사람들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되니까 네 이러고 있다가 제가 못 찾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그런 거 장애인들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분이 집에 가는 길에 분이 안 풀려가지고 거기서 웃으면서 하고 헤어져 놓고 거기 운영진 사장한테 직접 문자 보내가지고 저 다음 주부터 북클럽 운영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 뒤로는 안 하게 됐어요. 제 수입이 조금 줄은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하고 북클럽 계속 했으면 좋았을걸. 명민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러고 나 생각을 해봤어요. PC하지 못했다. 옳지 못하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밟았던 순간들, 그 중에서 옳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한테 저런 식으로 상처 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 뱉고 그리고 그 북클럽의 사내도 그 이슈만 아니었다면 저랑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런 얘기 누군가랑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요즘은 디지털 때문에 더 심각해져서 학생들이 전남대학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뉴스에 의하면 학생들이 동료 여학생들을 단톡방에서 품평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주고받고 해서 기사가 나오고 뭐 벌을 받거나 아무 일 없이 지나가거나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혀를 차죠. 아유, 애들은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기계가 발달해서 카톡이 문제인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모여서 더한 일도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옳지 못하다는 식으로 배제하고 쟤를 배제하고 쟤한테 한마디 하고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이 복잡한 인생사에서 사람이라는 게 그게 가능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고민이 이 시를 쓰면서도 생겼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2010년, 2015년 정도까지 쓰셨을 때는 제가 시를 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까 야 아파트 입주민이란 거 되게 웃기지 않냐? 우린 사람인데? 라고 쓴다거나 나 딸아이를 데리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라고 쓴다거나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답이 없는 이상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렇지 계속 쓰면서도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하고 쓰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인생의 통달한 시인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시대의 더듬이니 뭐 잔망경이니 뭐니 해가지고 뭘 꿰뚫어 볼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꿰뚫어 보이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가 대학 시절 했던 나쁜 말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꿰뚫어 봐지지가 않고 그냥 부끄러워만 지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동창들을 서울에서 만나면 아마도 집이나 직장에서는 그러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강남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사투리를 썼지. 조금은 불편해지려고 했다. 너희가 사투리로 자의식을 확인한 자들이여. 절대로 잊지 못하는 사투리여. 왕따의 기억처럼 죽이고 죽여도 되살아나는 빌어먹을 사투리여. 연병을 뉘앙스여. 괘씸한 톤이여. 공동체여. 너나 없이 쓸데없이 맥락없이 욕을 뱉고 술잔은 이리저리 세상 바쁘고 이것이 몇 년만일까? 아마도 집이나 직장에서는 그러했겠지. 예전에 착한 학생이었고 놀 때는 놀았고 의리도 있었지만 지금은 강남대로에서 택시 하나 못 잡는다. 이왕 모였으니 좋은 데를 갈까 하는 녀석은 여기에도 있고 미안하지만 부끄럽다.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반말이 어색해요. 하지만 사투리는 편하지. 감각의 우정을 맡기고 기억을 추렴해보지만 사투리만 기억난다. 너희 얼굴은 이름은 번호는 성적은 몇 년 만이냐 이러한 폭력은 없었다. 다들 성공해서 서울이나 서울 가까운 곳에서 배우자와 자식과 먹고 살고 있구나. 명함을 나누자 인맥이 생기며 근거가 생기고 공동체도 생기고 자의식도 생기고 사투리가 없어진다. 병원에 있는 친구여 연락을 하겠다. 법원에 있는 친구여 연락을 하겠다. 전화기를 붙잡고 사투리로 내가 그때 부끄러웠다. 용서해달라 하는 친구는 없었고 숨가쁜 우정의 무대 위로 꺼냈던 반지갑들이 바짝 접히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써진 그대로인데요. 제가 당연히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시절인데 저희 학교에 서울대를 20명 넘게 갔어요. 어떻게 갔겠어요? 대단히 때리시고 대단히 가혹하게 구르셔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 학교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사회 각계에 진출해가지고 무슨 서울에 모임이 있더라고요. 계속 대학교 졸업부터 모임이 있었나 봐요. 저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제가 출판사 일도 하고 여수를 통해 가지고 무슨 상도 받고 그러니까 누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연락을 해요. 그중에 아나운서 친구가 있는데 소연아 뭐 우리가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보자. 저도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잘 나가던 친구들이니까 인맥을 좀 쌓아놓으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한 명도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냥 가서 앉아서 술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몇 반이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걔들은 나를 알아요. 미리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 문예부라고 막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설치고 다녀가지고 애들은 아는데 그들은 나랑 너무 다른 세계에 있었고 모험생이고 하니까 전혀 몰라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름을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니까 누가 예컨대 야 길동아 라고 불러야 아 제가 길동이구나. 그것만 기다리다가 3시간이 갔어요. 잘 안 부르잖아요. 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하지.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술도 굉장히 많이 먹고 취한 상태로 마치 뭐 너무 죽고는 못 사는 사이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방에 가고 막 강남역에서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 또 어떤 놈은 뭐 좋은 데를 가자 안 갔습니다. 좋은 데를 가자 막 그런 놈도 있고 좋은 데 가긴 못 갈 택시도 못 잡아가지고 그때 길에서 또 2시간, 1시간 넘게 보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다 돈을 잘 벌어서 전 회비도 안 냈거든요. 그것도 뭔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자꾸 생기고, 근데 또 자존심이 상하면 돈을 내면 되는데 좀 더 안 내고 있더라고요. 또 내지 말라고 하니까 알았다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것도 결론을 못 냈어요. 이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뭔지. 인생이 쉬웠다면, 아, 나 그때 기분 나빴어. 고등학교 친구들 이름도 모르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강남에서 술 먹고 파주까지 올라가기도 힘들어 하면 안 만나면 그 말이잖아요. 근데 몇 달 전에 또 갔습니다. 몇 달 전에 또 갔어요. 싫은데도 갔어요. 근데 싫으면서 좋은 거예요. 소갈비 먹는데 또 회비 안 내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또 심지어 뭐가 싫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시 주제가, 아, 인생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시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도 못할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하게 시인이 해안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고 딱 얘기해주면은 고기도 되게 끄덕거리시고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어깨가 지금 움츠러 드는데요.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지금은 못 그러겠죠, 학교에서. 근데 워낙 때리니까 선생님들이 때리는 거는 계급이 높고 때릴 만한 사람은 때려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급생이어도 내가 너보다 계급이 높고 내가 너를 때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너를 때려도 되는. 그래서 저 중학교 때가 더 심했었는데, 학생들끼리 폭력도 굉장히 빈번한 이 일어났어요. 전 지금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지금 우리나라 그 폭력적인 환경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왔던 성인 남성들의 내면에는 저런 마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뭐 학교에서 교육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저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또래 남자들, 저보다 약간 위 만나면 아직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세대를 초월해서 그러한데, 그게 폭력의 역사와 연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 이 시에 아무도 미안하다고는 안 하더라. 법원에 있고 병원에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판사 친구 한 명인데 제가 가끔 연락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이상한 판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럼 막 물어봐요. 야, 이 판결 어떻게 이렇게 난 거야? 판사들만 논리가 있더라고요. 네, 이야기가 앞으로 샜는데. 네, 그래서 다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또 좋기도 하겠죠,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의 얘기를 호탕하게 나누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지냈을 때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는 꼴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두려웠어요,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은 나가고 있다는 고백을 해봅니다. 네. 이 시 읽을 때는 아까 제가 그 족발 가게 하셨던 외삼촌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향 안함. 일전에 귀향이라는 시에서 쓴 말이 늦게 트인 사촌 동생은 목포 신시가지에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한다고 한다. 딸아이 손을 잡고 파주 신도시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백석이 북간도에서 만난 의원이라 된다는 듯 짐짓 여유를 부리며 하드 이름을 하나씩 읊으며 이 오래된 하드를 아느냐 물으며 호탕하게 골라보라 반값 세일하는 그것들을 사며 마치 동생네 매출이나 올려준다는 듯 바밤바와 조스바와 캔디바와 더위사냥 따위를 쓸어 담는데, 상가를 벗어나자마자 악귀 같은 더위가 하드를 대신 먹어치우고 딸아이와 나는 배탈처럼 아파트 단지 중앙에 남겨진 바. 딸아이는 아직도 말을 못하고 운다. 난감해진 나는 친척들의 수를 세어본다.
삼촌은 목포에서 사람 쓰는 노래방을 운영한다. 사촌 동생은 연변에서 온 애인과 살림을 합하였고 여태 식은 올리지 못했으나 말이 트이지 않은 아이가 있다 하였다.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지구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멸망하여도 좋을 것이지만 녹은 하드의 막대처럼 남은 아이를 안고 돌아간다. 아이의 고향은 이곳일 터였다. 네, 이제 사촌 동생이 엄청 커가지고요. 그 외삼촌이 이제 족발 가게를 이제 말아먹고 여차저차 고생을 하시다가 목포 하당에서 노래방을 하신대요. 그래서 노래방? 그랬었는데 이제 그 다 유흥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약간 스펠링이 맞춤법이 다른 거 있잖아요. 노래빠, 노래팡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건가 봐요. 그걸 보면은 이제 뭐 말하자면 도우미들이 나와서 뭐 그런 데인가 보죠. 그걸 운영하신대요. 그래서 그래 속으로 또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대요. 족발 가게 사장님이 이제 성공한 거죠, 목포에서.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그때 말이 늦게 튀어서 등짝 맞았던 아들한테 지금 당연히 말을 하죠. 그 친구한테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어준 거예요. 요즘 그 아이스크림 전문점 있잖아요. 할인 많이 하는 그걸 열어줬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듣고 이제 쓴 건데, 근데 실제로 그 조선족 여성과 만나가지고 사실혼 관계인데 삼촌이 결혼을 안 시켜줘가지고 뭐 그러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스토리를 두고 쓴 거예요. 저희 시에 이제 50% 정도 가량이 엄마의 수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안부 전화를 자주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랑 비슷해요. 할머니가 우리 아빠의 엄마인 게 좀 슬픈 것처럼 이 혈통이라는 것, 고향이라는 것,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라는 것 자체는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죠. 제 딸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운증후 친구들은 말을 좀 늦게 튀어요. 말이 10살, 11살이 되어야 이제 의사소통할 정도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애도 8살인데 뭐 말을 이렇게 잘하지 못해요. 이때는 더 그랬어요. 날은 너무 덥고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이 생각나면서 우리 딸을 보니까 저도 생각나고,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 하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저는 귀향은 안 할 것 같아요. 저의 아이의 고향은 파주일 것이고 아마 저는 아무래도 계속 위쪽에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귀향이라는 게 제 시의 주요한 테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귀향, 귀경, 떠난 사람으로서. 근데 되게 웃기죠. 누가 들으면 여기 살다가 저기 어디 뭐 파리나 베를린이나 뉴욕 가서 사는 사람처럼 자꾸 고향이 어쩌고 하는데 겨우 서울에 가서 살면서. 근데 저는 이 디테일에 더 세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가끔 올 수 있는 사람이 느끼는 이질감 같은 게 시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입니다. 딸바보. 동창은 가끔 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딸을 키우는 행위의 신성함을 과시한다. 딸이라서 밥 먹을 때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딸이라서 달고신 캐러멜을 먹이지 않는다. 딸이라서 인스턴트 짜장라면을 끓여주지 않는다. 딸이라서 탄산음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간색 하트를 눌렀다. 친구가 오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래 살다 보면 딸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는 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헛됨을 알게 된 뒤 신앙의 지속을 결정하는 인간의 치졸한 자유의지를 동창놈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딸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부정할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나 또한 딸이라면 뒤지지 않지. 사탄만큼 신실하지. 나는 다른 방식의 신성함에 도취되어 있다. 예쁘리라. 귀여우리라. 착하리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킁킁거리며 입에 올리며 입맛을 다시며 허기와 충만을 동시에 느끼며 지난주 일요일은 핑크퐁을 보면서 시원한 사이다에 짜파게티를 먹이고 후식은 마이쮸. 예쁘고 귀엽고 착하니까 모든 게 허용된다. 우리는 선교원에서 목회자를 교육하거나 우리는 목장에서 양떼를 도축하거나 우리는 아빠라는 이름의 독단적 죄와 벌을 바보라는 치명적인 방어술로 요리조리 피하는 세상의 아들들이다. 늠름하고 신실하여 무엇이든 3번 반복하려는데 딸들이 귀를 막고 저만치 달아나 손을 모아 구토한다. 웩, 웩, 웩.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읽으면서 재밌지? 자뻑에 빠졌죠? 네. 그 딸바보란 말에 대해서 저는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딸 키워보니까, 지금 다 선배님들이셔가지고 이런 말을 드리기 좀 민망한데, 마이크 치는 사람 마음이니까 막 얘기를 하자면, 아이랑 지내보니까 바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엄청 현명해야지 되고, 한순간도 바보일 수가 없고, 바보면 안 되는 건데, 딸 바보라 그러면 굉장히 사회적 칭찬인 거예요. 네. 여성분들도 아들 바보라고 해갖고 이렇게 뒤집어서 쓰이긴 하는데, 사실 비율적으로 아빠에게 딸 바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인스타그램에 저도 딸 사진 올리고 어디 가서 딸 얘기하면, 아이고, 딸 바보 아버지 오셨네요. 그러면 나 칭찬인가? 칭찬이에요. 인자하고 다정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는데 현명해야 될 부분, 예리해야 될 부분, 날카로워야 될 부분, 힘들 부분은 이렇게 아내한테 이렇게 제껴놓고 나는 마냥 좋은 거야. 그래서 딸들이 저를 좋아해요. 저는 일요일에 짜파게티도 끓여주고 보고 싶다 그러면 핑크퐁도 틀어주고 어디 외식 갈 때 사이다 콜라 시켜주라 그러면은 한 입 먹어 하고 시켜주거든요. 너무 예뻐서 해주고 싶은 거야. 바보죠. 딸 바보고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바보같이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딸들에게 씌워지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그러니까 시 쓰는 게 쉽죠. 그냥 있는 일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저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뭐 저런 말 써놓은 거예요. 뭐 애가 마이쮸 먹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고 나서 애가 우는데 속상하다 이런 말 써놓은 거예요. 제가 썼어요. 마이쮸 하나 주지 뭘 울리고 그래? 그러니까 답글을 쓰더라고요. 딸이라서 좀 조심스러워. 그럼 아들은 이빨 다 썩어 빠져도 되냐? 딸이라서 소중하고 딸이라서 귀여운데 아들들은 뭐 길 가다가 오줌 마르면은 대로변에 바지 내려서 오줌도 싸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여서 우리 앞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나를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결과 중에 한 명이 저고, 그 결과 중에 한 명이 최근에 큰 뉴스들이, 그 결과가 최근에 크나큰 뉴스들이지 않을까? 과장일 수도 있지만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는 잘 모르겠다는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확정적인 얘기는 드리지 못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제 개인 낭독 리사이트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시라는 게 되게, 시라는 거를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많이 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고, 특히
그 뭐 윤동주 시인이랄지 우리가 익히 아는 굉장히 훌륭한 우리에게 다 알려진 시의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는 시들은 굉장히 다종다기하고 다양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시를 다짜고짜 막 계속 읽고 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벅차기도 하고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시국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